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고요. 한낮에 1도 예상되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일부 내륙에 0.1cm 정도겠지만 해발고도 1000m 이상인 일부 산지에는 내일까지 2에서 7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빙판길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산불인데요. 강원도 산불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실시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1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이달 첫째 주 강원도 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리터에 1,740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 1,76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 역시 1리터에 1,648원가량으로 5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영월군이 외식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영월에서 운영 중인 식음료 판매업장입니다. 선정된 곳에는 석 달 동안 매장의 매출과 원가 분석, 핵심 메뉴 개발 등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참가 업주에게는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할 때 가산점도 줍니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군청에서 접수합니다. 평창군이 꿈 키움 바우처와 여성 청소년 나다움 카드를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꿈 키움 바우처는 13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만 원씩 카드에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데요. 나다움 카드는 11살에서 18살 사이의 여성에게 위생용품 구입비로 매달 14,000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지형과 기후 또 산림 구조상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의 구조적 위험 요인과 현재의 대응 체계의 과제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산불학회의 고기연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기연입니다. 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는데요. 특히 우리 강원도 지역은 산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계절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인들이 좀 산불 위험을 키우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산불에 있어서 핵심은 그 계절이고 또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1월이 지나면 봄철 산불 기간이 도래할 텐데 겨울철에 이제 강설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눈이 적으면 지형하고 지형적인 요인이 복합돼서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뭐 기상이나 또 지형적인 요인이라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또 중요하고 또 관리가 가능한 게 이제 강원도의 산림 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지역의 82%나 산림이고
또 예전 50년 전에 나무 심은 이후에 나무들이 많이 자랐거든요. 예. 그 밑에 또 낙엽도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산불이 나는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칠 때 산불 위험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산불 위험 요인이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강원도의 산불 대응 체계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강원도는 사실 1996년 고성 산불이라고 산불 역사상 굉장히 최대 피해 기록을 나타낸 산불이 이제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진화 영향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또 중간에 또 대형 산불이 좀 간간히 있어가지고 주민들 사이의 예방 의식은 아주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후변화나 또 연료물 축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불 위험이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좀 가려서 좀 빨리 해야 될 부분들 또 좀 중요하게 또 평소에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세종대왕 실록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세종대왕께서 지역에 있는 수령들 관리들한테 근무와 선무를 가려서 현장을 챙기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산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무 같은 경우는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또 지상의 인력들 또 예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자 차단 또 농산 폐기물 소각이 또 산불의 주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아주 근무로 해서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해서 산불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요인들, 뭐 지형적인 요인은 어떻게 기상적인 요인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연료물들 문제는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는 산이 좋고 또 침엽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침엽수나 화렵수나 다 타지만 이런 연료들을 또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근무 급할 때 했던 것들이 좀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근무와 선물을 좀 섞을 수 있겠다. 섞어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무, 선무를 강조해 주셨는데 급이 이게 급할 급자, 급하게 해야 할 업무. 선무는 먼저 선자죠. 먼저 해야 할 업무를. 우선.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현행 대응 체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초기 대응에서 제가 좀 밖에 나와 있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초기 발견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신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고 체계가 사람에 의한 유인 감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에 불이 보일 때까지 또 시간이 경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아쉽고 또 헬기를 주로 진화에 이용하고 있는데 헬기라는 것들이 뭐 아주 중요한 자산이지만 예전에도 보셨듯이 강풍이나 또 야간에는 비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방치가 되면 대형 산불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산불 진화에서는 헬기가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곤 있지만 뭐 기상 여건에 따라서 또 야간에는 그런 운용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을 그럼 보완하기 위한 좀 대안적인 공중진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안적인 수단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헬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평소에 고정익 비행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익 비행기는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높은 위치지만 안전하게 임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불이 확산될 경우에 대용량의 물살포나 또 지연제라고 하는 차단제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화선을 구축하면서 중요 시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그 전에 산불이 또 일찍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력이나
조금 발전해서 이제 배터리 드론을 이용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은 위치에서 10시간 이상 띄울 수 있는 중고도 무인기 감시 체제를 확립하자. 평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시에서는 이제 유인 감시 체제를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무인기 또 고정익 항공기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헬기의 한계를 보완할 만한 그래도 대안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 뭐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와 같이 헬기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헬기 이상 또 그 유인 감시 체제 이상의 그런 장비나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터키 등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고정익 수송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도 뭐 C-130이라고 하는 그런 큰 화물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지연제나 소화약제를 넣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2차례나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수송기 안에 공군 수송기 안에 대용량의 11,000리터 이상의 물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마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뭐 전문 용어인데 이걸 이제 도입하는 사업을 좀 추진했는데 관련 당국에서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지난해 말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쉽고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중고도 드론 이런 것도 띄우지만 또 평소에 산불 위험 시기 전에 연료물들 제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블록기까지 하거든요. 사전 입하라고 해서 네. 아주 바람이 잠잠하고 또 이렇게 습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진화대원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불을 넣어서 뭐 관목이나 뭐 나무나 풀들을 다 일괄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산불을 막는 수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 평소나 또 급할 때 하는 수단이나 그런 연료물 저감 사업도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물론 뭐 대응 장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과정이나 운용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나 행정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실제로 저번 강원도는 아니지만 의성 산불이 있었거든요. 예. 의성 산불이 있었는데 다양한 기관들이 뭐 지자체, 시군이나 또 시도지사님이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이나 또 소방청이 관여를 하고 또 심지어는 군 병력까지 그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합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통합 지휘 체계의 법제가 필요하고요. 또 현장에서 또 수많은 진화대원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현장 지휘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그런 게 돼야지 좀 안심하게 또 효율적으로 진화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강원도처럼 산림 면적이 넓고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차원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경우 그럼 어떤 부분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 숲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산불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건조한 시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가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대형 산불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산림 가꾸기 또 연료물 제거 사업들을 평소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민간의 그런 하시는 법인들 활용해서 이 산불 위험을 낮추는 사업들이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불이라는 게요, 갑자기 닥치는 재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조건 하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한국산불학회의 고기연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주소 체계를 익혀서 생활 속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로명 주소 교육이 진행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번 주소를 사용했는데요. 동에 지번을 붙이는 방식의 이 지번 주소 사용은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됐습니다. 건물이 급격히 늘고 또 지번이 급증한 데다 토지 합병이나 분할로 지번을 없애거나 변경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지번으로는 건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 건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쓰기 시작한 이 지번 주소 대신에 2011년부터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도로명 주소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보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지점 표시를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응급 서비스, 응급차 부를 때도 위치를 찾을 때, 길을 찾을 때 정확도를 높이면서 일상의 안전성을 높이고 길 찾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학교나 집에 명확한 주소를 일상에서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그쵸. 이 주소를 명확히 아는 건 모든 안전의 기본이고 또 첨단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아이들이 이 주소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토지관리과 유효석 주무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기반 도로명 주소 디지털 초등 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도로명 주소를 더욱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교육을 이제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창의적 체험이 가능하고 초등학생 교육 집중도 향상과 교육 효과 상승 등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진행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주소 체계에 익숙하게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또 AI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소 체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된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드론 활용을 한다든지 향후 미래의 어쨌든 기반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 특징적인데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주소를 외워야 할 정보 정도로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도로명 주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표시 기능을 넘어서 위급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고 또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원주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주소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놓고 이 과정에서 이 건물에 번호를 붙이면서 도로명의 주소 체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게임처럼 도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지난주에 봉대초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시 토지관리과 유효석 주무관에게 아이들의 수업 반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학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쉽게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었고 저희 주무관들한테도 계속 질문하면서 이건 주소는 뭐예요? 저건 주소가 뭐예요? 이 주소 정보 체계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양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수업 처음 들어갈 때 학교 주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학교 주소 아는 사람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학교 주소를 또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뭐 본인 집 주소라든지 그 마을의 주소들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초등학생 도로명 주소 교육뿐만 아니라 관내 축제에서 홍보도 하고 또 대국민 도로명 주소 퀴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교육 대상이나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원주시는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중심으로 학교당 20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까지 학교와 일정을 조율해서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의 생활 안전과 또 미래 기술 활용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또 지역 내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도로명 주소 교육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횡성군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횡성한우, 더덕, 옥수수 등 지역 특산 자원을 활용한 건데요. 네. 일명 로코노미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1년 차인 2025년에는 해썹 인증을 보유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 5개소를 발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했습니다. 특히 최신 소비 트렌드인 헬시 플레저와 캠핑 먹거리 수요를 겨냥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네. 횡성의 청정 자연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를 활용한 상품인 더덕 요거트 횡성한우 불고기 덮밥, 더 담백한 옥수수 횡성한우 떡갈비, 횡성한우 냉면을 개발해 횡성의 맛을 담았습니다. 네, 맛있을 것 같은 메뉴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지역 특산 자원을 활용한 로코노미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로코노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로코노미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로컬과 경제라는 의미의 이코노미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지역의 특산품이나 문화, 스토리를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소비하는 트렌드로 비즈니스 상품 혹은 공간을 일컫습니다. 로코노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는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이 로코노미 식품을 특별하고 차별화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로코노미 식품이 특별한 가치가 있고 SNS에서 인기가 많다고 인식되는 만큼 로코노미 트렌드에 올랐다는 외식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이런 로코노미 트렌드에 발맞춰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관련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년차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제품 고도화와 테마 스테이지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공간 혁신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거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으로 주요 계획으로는 지역 특산 자원 활용 캐릭터 굿즈 개발 및 판매, 식음료 체험 공간 조성, 로코노미 상품 통합 전시, 판매장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싶은 공간과 구매 가치가 높은 상품을 동시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참여 경영체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횡성만의 색깔이 담긴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올해는 테마 스테이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인 만큼
역량 있는 지역 농가공 경영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특산자와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상품들이 횡성군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상품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횡성의 맛을 담은 오색 상품 탄생이 부가가치 창출로 잘 연결돼서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횡성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쌀인 어사진미가 미국 동부시장 공략을 위해서 2026년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요? 네, 횡성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쌀인 어사진미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1회 쌀의 날 기념행사에서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상을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쌀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우수한 평가가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신뢰를 주며 수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횡성 어사품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약 19톤 물량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동부 메릴랜드를 향해 선적길에 올랐습니다. 횡성군 농정과장은 어사진미의 지속적인 수출은 횡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수출국 다변화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끝으로 횡성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결과 누적 13억 원을 돌파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종합 3위, 군 단위로는 1위를 석권하여 기부 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네, 기부 1번지로 굳힌 횡성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